다들 바이든 이기고 민주당 이긴답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로만 보면 그런데 여론조사로만 예, 보면. 이번 주 그 보도된 조간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3주 조금 덜 남았는데요. 네. 2016년 3주 전에 여론조사가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합주에도 경합. 거의 힐러리가 굉장히 넉넉하게 음. 이기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뭐 그때 여론조사가 결과를 못 맞췄으니까 네. 한편 뭐 약간 좀 그래도 뭔가 결과에 대한 찜찜함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측에서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소위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제대로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그 여론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뭐 2016년도에 전혀 이게 결과가 어긋났었기 때문에 네. 약간 뭐 마음은 찜찜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대체로 뭐 바이든이 되면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로는 이제 금융시장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 방금 말씀하신 바이든이 되면 뭐 좋을 만한 종목들, 뭐 업종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또 바이든이 되면은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것 좀 세게 할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 금융주는 나쁜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주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조금 색깔은 뭐 요즘 뭐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그 선거도 그 의회 선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원은 민주당 다수고 예. 이번 상원도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백악관, 상원 다 잡는 이제 민주당의 색깔이 이제 파란색인데요. 네. 당색에서 뭐 블루 웨이브 이런 네. 것들이 외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그쪽은 IT 쪽은요? IT 쪽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민주당 친화적이죠. 실리콘밸리가 네. 민주당 친화적인데 지금은 뭐 바이든 같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분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워낙에 이제 그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커졌고 네. 또 그들이 그 어떤 뭐 독점 비슷하게 이게 뭐 사실 전통적인 독점과 지금의 아마존 구글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약화시키는 아주 큰 플레이어가 나오면 네. 결국은 이제 혼자서 독점적인 그 어떤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자가 되게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이래가지고 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피해를 준다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반독점의 논리인데요. 네. 근데 지금 뭐 구글 때문에 불편한 사람 있나요? 아마존 때문에 불편한 사람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싸게 빨리 받는데 근데 지금 반독점의 논의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후생의 후퇴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뭐 기술 독점이나 아니면 돈도 많다 보니까 아예 기업들을 막 M&A 해버리잖아요. 산업 생태계가 그야말로 그 자체로 네, 황폐화가 네. 되고 또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라고 하는 봉쇄당하고. 그런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 경쟁을 예.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기술주들이 민주당 친화적인데 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리포터 아주 좀 100몇십 페이지더라. 한번 길게 한번 쓰셨던데 신영정권에서. 네네네. 네. 그 몇 분이 저희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인쇄는 안 했는데 네. 뭐 메일링을 하게 된 저희 뭐 한 5사람 정도가 썼습니다. 오늘 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11월 이후로 네. 이제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관심이 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정책, 공화당의 정책, 그들이 가진 철학적 차이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이 미국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한번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의 불안전함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치유해야 된다는 게 개입주의자들이 경제적 진보주의자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전통을 따르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권하고 있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철학을 따르는데요. 이 경제적 진보주의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헤게모니를 잡게 된 그 권위를 얻게 된 거는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을
이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예. 해결하는 어떤 좀 이제 대안을 내준 거죠. 예. 그래서 케인즈가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대공황이 발생한 거야. 시장에서 수요를 못 만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 한국에서 거론이 됐지만 결국 시장이 못 만드는 수요를 정부가 만든 겁니다.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삽 한 자루씩 줘서 공공 근로를 하고 예. 또 그 고속도로를 닦고 이런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 당연히 증세를 옹호하겠죠.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 더 걸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의 입장이고 미국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세금을 어디 부자한테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전부 납세자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높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세율이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학파가 전 세상을 지배하던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의 지배적인 논리이던 게 1900 대공황을 극복한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모든 경제학자는 케인지안이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그랬죠. 케인즈 경제의 권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2%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소득의 92%로 세금을 내야 내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데 100만 물론 벌면- 92만 원 내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아하, 결정되잖아요. 아하. 가장 높은 구간,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인 거면 네. 예. 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정부가 다 토해내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제 이런 그 이론을 만들었고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케인지안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받았고 또 케인즈의 이론이 현실에서 적용이 됐던 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을 했던 저분이 네. 네 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임밖에 안 되는데 저분이 이제 네 번째 임기 때 그 병으로 죽었죠. 네, 네, 그래서 네. 트루먼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딜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을 썼던 대통령이 네 번이나 미국에서 했다는 거는 저 케인지안의 이론이 적어도 대공황 이후에는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을 지배했던 1950, 60년대 한번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네. 이때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가 이제 검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체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주식 좋았습니다. 지금 X축에 40, 45, 50 저게 1940년, 40년입니다. 50년 이 말. 그렇습니다. 네. 예, 대공황 이후로 70년대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네요. 파랗게 칠해진 게 이제 GDP 대비 재정 지출인데 GDP라고 하는 경제 활동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인데요. 네. 대략 보시기에도 20% 이상, 한 그러네요. 25%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정부가 다 해버린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한 4분의 1 정도 경제 활동에 개입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정부 개입도가 높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역시 주가 지수와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을 그려놨거든요. 네. 보시면 90%가 넘죠. 이때가 물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정부가 굉장히 공공부채가 많았던 전쟁 많았던 시기여서 네. 증세한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인 철학은 정부가 많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간에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은 전쟁 영웅이죠. 2번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때 아이젠하워 같은 공화당 대통령을 리버테리안 리퍼블리칸이라고 불러요. 리버테리안은 저거죠. 그 민주당. 예. 민주당화된 공화당원이라는 거예요. 공화당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은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이런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는 아마 소장님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제 또래 아재 좀 되는 사람일 텐데요. 제가 태어났던 때 네. 그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다 해줄게. 요즘 이제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 모델이 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저렇다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마저도 미국 맞아. 그 대신에 세금 많이 내. 정부가 세금 다 많이 해줄게라는 게 케인즈 경제학의 철학이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선호하고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민주당
그 큰 정부의 시대가 이어진 겁니다. 네. 근데 19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거를 케인즈 경제에 설명을 못 해요. 예. 예,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음.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 높아지겠죠. 네.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고 수요가 약해지니까 물가가 떨어집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1970년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높아지는데 실업률도 같이 높아지는 케인즈 경제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로 경제적 보수주의자인 소위 뭐 밀튼 프리드만을 태두로 한 뭐 통화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철학은 뭐냐면 왜 정부가 개입을 해?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역시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요. 보수주의 경제학의 태도죠. 이 사람 네. 어떤 주장했냐면 대공황도 이게 뭐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1929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갑자기 긴축을 해서 그 쇼크를 줬다는 겁니다. 원래 시장은 잘 돌아가는데 네. 중앙은행이 뭘 잘못해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통화주의 밀튼 프리드만의 주장인 거죠.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가능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규제 완화 감세해주고 시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현상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잘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 철학을 받아서 저분이 80년 대선에서 카터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모든 문제는 정부 그 자체이다.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정부의 정부의 존재 그 자체가 정부의 문제다. 존재 그 자체가 문제다. 시장에 맡겨두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철학이 근간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이건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도 한번 보시면은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좀 많이 올랐죠. 요 음영 처리된 부분 80년대, 그렇습니다. 90년대. 네. 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아, 요때 한번 블랙먼데이 살짝 한번 있었네. 그렇습니다. 뭐 한 3개월 짧은 조정이었고 예, 네.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 나타났는데 GDP 대비 재정 지출을 보시면 1950, 60년대 반대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세금 깎아줍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레이건 이후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프리드만식의 규제 완화나 작은 정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역시 그때로 민주당이 집권했었죠. 네. 클린턴 대통령이 90년대 두 번 재선됐잖아요. 네. 그때는 반대로 리버플리칸을 리버테리안으로 불렸습니다. 민주당이지만 작은 정부 주장하는 그런 공화당의 철학을 그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90년대 후반에 클린턴 대통령 때 그 글래스 스티걸 법안 같은 거, 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법안 같은 거 전부 폐지하면서 음.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게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이게 크게 보면은 이 80년대, 90년대에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그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돌아왔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바이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금 더 걷고요. 정부가 굉장히 지출을 많이 늘릴 겁니다.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굳이 겁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아니었더라도 그들의 철학 자체가 지금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돈 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민간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도 감세를 해준다 그러고 네. 또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늘리는 뭔가 이제 경제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 미국 대선 직후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 주식 산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부가 해버리면 편해요. 정부 주도로. 예. 근데 경제적 보수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정부가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뭔가 민자를 매치시켜서 하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공공사업에 대한 것들은 정부로부터 이윤을 많이 얻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건 민간에 맡겨둔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 인프라 투자를 늘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명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큰 정부의 시대가 네. 뭐 많은 나라가 정부가 뭐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거 막 주잖아요. 네. 정부가 소득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큰 정부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진짜 돈 쓰는데 좀 돈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진보주의자가 맞냐,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냐, 아니면 가능하면 정부가 개입을 덜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논란인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무게중심이 확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한국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정말 지금의 어쨌든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싶어하는 정파가 집권한다 그러면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정말 시원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선 이후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정 적자입니다. 바이든이 됐을 때. 예.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큰 정부를 주장을 하고 그들은 증세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바이든도 증세하겠다고 공약합니다. 네. 트럼프가 감세를 해줬던 걸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감세는 경제적 보수주의의 철학에 맞는 거예요. 왜 정부가 세금 걸어서 해? 세금 깎아줘서 오히려 민간이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시장 원리주의적인 경제적 보수주의 철학에 맞게 트럼프가 감세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걸 되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증세를 조금 하더라도 정부가 돈 쓸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 적자는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후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예. 뭐 많은 분들이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네, 가죠. 재정이 나빠지게 되면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국 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네.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미국 금리가 꽤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 스토리는 트럼프가 뭐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대규모 감세를 해주겠다고 주장했거든요. 세금 깎아주네, 그럼 재정 적자 늘어나겠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야겠다는 게 금리 급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그냥 리셋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공공부채가 많아가지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재정을 채권자들 이자 주는 대로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할 거고 이 항구적인 저금리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나 논리가 뭐 현대화폐 이론이란 걸로 결국 네.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금리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휘청거리니까 어떻게든 막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어떤 그 어떤 재화의 가격이 자산의 가격이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떨어지다 중간에 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힘을 너무 믿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투자의 세계나 미래를 전망하는데 안 가본 일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많고 또 여기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그 금리 올라가는 걸 말 거란 기대가 크긴 한데 이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는 것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본이 이미 지금 많은 선진국보다 앞선 길을 갔다고 봅니다. 거의 뭐 경기 뭐 재미없었고 임상실험 하다시피 했죠. 이미 갔죠. 2000년대 네, 네. 초부터 양적 완화 했잖아요. 양적 완화 했고 그래서 YCC 하고 예. 마이너스 금리 하고 뭐 다 했잖아요. 다 했죠.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중간중간 가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증세를 했습니다. 소비세 인상했잖아요. 네, 예,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네. 부담이 되는 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세가 없이 이게 뭔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물론 이제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자기들의 지출 플랜이 너무 커서 저는 이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융시장 특히 이제 그동안 막 달렸던 미국의 성장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들은 좀 취약한 경향이 있죠. 네. 예, 내가 먼 미래에 벌 이익을 지금 당겨와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가를 형성하는데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주 주가가 무너질 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서 저는 금리 올라가는 게 매우 조금 대선 이후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월가나 여의도나 할 것 없이 애널리스트, 뭐 전략가 이런 쪽하고 거기다가 그런 거 갖다가 보도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언론에 이르기까지 시장 매체에 이르기까지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던 것은 너희들 왜 이제 와서 그 얘기하니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즉 여기저기 잠복해 있는 어떤 위기 요인, 불안 요인 이런 걸 갖다가 장이 이렇게 잘 갈 때는 그걸 언급해 갖고는 주목도 못 받을 뿐더러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그러다 이제 꺾어지고 나면은 갑자기 사후적으로 막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야.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뭐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금리 인상은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네. 어지간히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금리는 안 올릴게. 그러면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마저 없다라고는 우리가 장담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가라든가 뭐 자산 시장은 많이 정상화됐죠. 예. 그게 어떻게 거의 정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앞으로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은행의 의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충분히 뭐 돼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요즘의 논의를 보면 시장이 가진 야성이라고 하는 게 예. 모든 계획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계획으로.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고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구조적으로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믿음 갖는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입장 그럼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 미국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제로로 가고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주 큰 사이클에서는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사이클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운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네. 그렇다면 일시적인 반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자체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떤 자산이든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계기나 트리거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ESG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ESG? 예, ESG가 이제 사회 책임 투자 뭐 이런 거죠. E가 이제 엔바이러먼트 환경이고요. 예, 예. S가 소셜 사회고 소셜. G가 거버넌스 지배 구조거든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 후퇴의 산물이라고 봐요. 어떤 의미냐면요. 뭐 이제 ESG 이런 사회 책임 투자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특히 학계 같은 데도 연구가 많고 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도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데 뭐 저의 소견으로는 이제 뭐 문헌 연구를 보고 그러면 이 사회 책임 투자가 꼭 그 사회적으로 훌륭을 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 주가의 성과가 좋다는 인과관계는 설명되지 않아요. 네. 그 저는 뭐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사서 손해 보는 것보다 잡주를 사서라도 돈 버는 게 전 옳다고 봐요.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땐 장기적으로 결국은 돈을 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돼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어느 나라나 거의 제 생각 앞으로 비가역적으로 10년은 정부가 많은 거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IMF 같은 데서도 왜 저기 정부가 재정 지출 한국같이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신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약간의 원형이나 원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고 봐요. 금리도 낮아졌고 또 시장의 논리도 완전히 후퇴했죠. 리먼 하나 날려버렸더니 차라리 리먼 구제금융해서 살리는 게 더 낫다라고 본 거예요. 금융이 서로 막 연결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힘이 커졌고
결국은 저금리하에서 경제가 지탱돼서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발병 이전에도 그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데서 광고의 정신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게 자산시장에만 도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요. 정확치는 않으나 한국의 GDP가 한 1,200조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M2라고는 총통한 한 1,300조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실물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비슷하게 돈이 풀리는 게 우리의 직관에 맞는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명목 GDP는 1,900조인데 풀린 돈은 3,000조 가까이 됐어요.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실물보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자산시장으로 갔고. 그래서 집값이 3배, 4배 되고. 예, 또 주식이 좋았고. 영국 같은 데는 주식은 조금 올랐지만 집값이 많이 올랐고. 미국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근데 실물 경제는 굉장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IMF 같은 데서 권고했던 것도 뭐냐면 야, 금리를 낮게 해서 너네들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했더니 그 돈이 실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자산 시장으로만 간 거예요. 근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키운다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IMF 같은 데서도 그럼 이제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필요한데 직접 돈을 쓰라라는 게 IMF의 권고의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적어도 실물과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산 시장 쪽으로 가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확 더 커져 버려 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부가 많은 걸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부가 뭘 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주체가 아니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인프라 기반 하에서 민간이 경쟁하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인프라가 정부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도시화. 도시를 만들면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일종의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딱 끝나고 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전망 좋은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이 그날의 공공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도쿄 도청사 아니면 삿포로 같은 데 가도 그 시청사인가요? 그게 전망도. 왜 그러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공공 건물을 부수고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정부의 역할이 비가역적으로 커지는 시점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시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명분을 가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ESG나 아까 사회책임 투자. 사회책임 투자가 그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활성화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유럽의 자본주의가 훨씬 더 먼저 재미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실 때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정부가 뭔가 만드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저의 결론으로는 야, 투자하는 거는 나쁜 거 사서 버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거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걸 할 투자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난 10수년 동안 한국도 코스피가 연평균 1%밖에 못 올랐습니다. 벌써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ESG가 정말 기업 가치를 높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돈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길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명분을 만들고 특히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경우도 뭐 그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기업처럼 돈 벌려고 경제에 개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명분 있는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미국 민주당도 그린 뉴딜을 말하고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게 저는 이 명분을 찾는 거는 민간이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거고 원래부터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 민간의 자원 배분 기능은 많이 좀 약화가 됐고 이걸 뭔가 이제 자산시장 쪽으로만 가는 돈을 이제 실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저는 앞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각 나라의 짝퉁들을 다 같이 올라가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개념의 네. 종목들을 그런 개념들이 저는 뭐 예를 들어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명분을 가진 사회 책임 투자나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년, 10년 보면 또 거기서 굉장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또 투자의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듣던 중에 제가 드는 생각을 몇 마디만 이렇게 나누자면은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그 당시에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싸하게 느꼈던 거죠. 야 이거는 요번 거는 크다.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아예 뭐 대놓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하고 어디 가면은 그때 자본주의는 죽었고 시장은 죽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란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은 그냥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는 개로 전락했다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싶고 그다음에 ESG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시사점은 저는 그거 같네요. ESG는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제 뜨고 있는 개념이고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무의 약자다도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건데 늘 그렇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뭐지 할 때 들어갔던 분들 다 먹었어요. 그죠? 브라질 국채도 잘 모르겠는데 브라질 국채 처음 들어갔던 분들 다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비비하게 삐익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얼마 전에 뭐 정부에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40개 카테고리 적어줬습니다만 수시로 들여다보는데 그거 발표한 이래 그 종목들 다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ESG가 뭐지 할 때 여기는 차라리 관심 가져볼 만한데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고 더 좀 과한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와중에 BBIG를 갖다가 들이미는 그런 쪽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도 무슨 시장은 합리적이라는 명제가 있지만 그렇게 저도 뭐 믿지는 않지만 시장의 실패가 잦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실패를 갖다가 훈계하고 지도할 만큼 저는 정부도 그렇게 똑똑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IMF가 이제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했던 것도 IMF가 원래는 시장 원리주의자들의 집단입니다. 정부하지 그러니까. 말고 우리 IMF 그 구제금융 받을 때 예.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가혹한 걸 보세요. 네.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실 자본주의고 시장 논리를 하라 했던 예, 건데 예, 이제 그들마저도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을 권고했던 게 제 생각에는 관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 너무 이제 시장에만 맡겨놓은 그 어떤 자원 배분 기능에 대한 그건 좀 명확하게 아니라고 본 건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실험의 무대로 어떻게 뭐 관치 경제라 그럼 너무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스터디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금리가 낮으면 주식 올라가겠네. 일본 주가 장기적으로 좋았나요? 프랑스도 성장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잘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마크롱이 와서 막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프랑스 주가가 장기적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정부가 또 어떤 명분을 만드는 그런 투자의 기회 또 저금리라 그래서 꼭 주가가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래서 저는 조금 먼저 고령화가 되고 먼저 성장 잠재력을 잃은 나라들을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정부가 뭐 전지전능하지를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주도에. 예. 어제 이주일 총재께서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게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악화가 우려된다. 뭐 그런 어떤 그건데.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어려움으로 가기 전에 뭔가 여력이 있을 때 한번 큰 판이 이게 좀 결과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 멍터리도 많겠죠. 예. 사기도 많고. 예. 그렇지만 맞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기서 또 기회를 보는 그런 또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나저나 어쨌거나 선거 결과가 11월 3일 이후로 너무 길게 끌지 않고 클리어하게 선거가 나오고 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또 뭐 불복 같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무엇보다도 뭐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그 이른바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는 세력이 나와야 이게 네.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클린턴 오바마 때도 봤고 뭐 했지만 이게 상원은 어디가 하원은 어디가 하면 이게 네, 네. 말만 무성하지. 지금 뭐 금융시장은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부터 상하원 다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제 네. 생각에 뭐 우려보다 기대가 투영되는 것 같고 아마 뭐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떤 투자하는 기회로 팀으로 하는 건 맞는데 네. 아유 뭐 어느 정파가 잡아서 돈 써서 될 거면 지금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어떤 약간의 뭐 어떤 개념이나 네. 전체적으로 뭐 전 자본주의를 바꾸기 힘들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나 이런 사회 책임 투자가 사람들이 고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못하니까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다 뭐 공적인 연기금이 그런 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투자의 기회로 우리가 또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저희 뭐 김학균 센터장님이나 뭐 하다못해 저의 어떤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이나 뷰는 조금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뭐 김 센터장님도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게 보여집니다. 다들 지금 블루웨이브 언론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곧 재정부양책이 대규모 선거 끝나면 돈이 막 쏟아질 것 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장이 조금 이렇게 못 가는 거, 에너지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렇게 본다면은 항상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그 명제들에 대해서 한번 의심하면서 가는 그런 것도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못 갈 이유가 뭐 있지? 뭐 제일 큰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왔는데 말이죠. 조금 이렇게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나서 10월에 반등이 좀 믿음지가 못해서 한번 던져보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만 센터장님 비유를 한번. 네, 많이 올랐고 또 앞서서 제가 그 명분이 있는 걸 사실 민간에서 잘 나갔던 거는 전부 다 빅테크 기업인데 네. 그래도 너무 그들만 잘 나가다 보니까 또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민간이 잘 못하던 생활에서 했던 나름의 활로도 네.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모두가 살기 힘든데 특정 기업이나 몇 명은 잘 나가려면 이게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 같고 30초만 더 말씀드리면요. 야, 그러면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예전에 닷컴 버블 때와 같은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기업처럼 쓰러질 거냐? 그러지 않죠. 아니죠. 쓰지 않는데 저의 주장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아. 그럼 PER 100배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늘리면서 그 성장의 포텐셜이 크다는 걸 보고 사는 건데 이제 뭘 하는 거에 대한 태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거 금융업 진출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재미없었던 민간에서 잘 나갔던 어떤 것들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금 공격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고요. 뭐 지난 10여 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주들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의 패러다임이 지금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그쪽일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쪽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